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정확히 언제 청구한 겁니까? 네, 내란 특검은 조금 전인 5시 2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하루 만입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된 시점에 이례적으로 빨리 수사 정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과정의 위법성,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법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뒤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국무위원 등을 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 이미 구속기간이 끝난 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소환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해드린 대로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게 많다며 이번 영장 청구에선 제외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밤 11시 50분이 넘은 시각 서울 고검 청사를 나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어제 오전 9시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입니다. 2차 조사에서는 비화폰 삭제 지시와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에 더해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어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은 오후 6시 30분쯤 모두 끝났지만 저녁 식사도 거른 윤 전 대통령이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32일 만에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리 공관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는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건데 지난 4일 통과된 추경안 집행과 함께 고물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오늘 추경과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 대비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회의에선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냉방물품 지원과 야간 운영 공공시설 확대 등 폭염 대비책 역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지금 협의 국면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위 실장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7월 말로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역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이 대통령 집권 초기 외교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조했던 협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추경안에 국방 예산 9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금 살포를 위해 안보를 포기한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와 국무위원 인선 등 국정 운영 전반에서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야당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국방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방초소 시스템 개선, 아파치 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 등 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900여억 원이 삭감됐다는 겁니다. 군 간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 비용과 당직 근무비 등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안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한 12조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을 언급하며 현금 살포를 위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예산 삭감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국가안보는 정권의 섬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삭감된 군 예산은 계약 지연 등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불용 예산이었다며 국민의힘이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3대 특검부터 국무총리 인준, 30조 규모 추경까지 거대 여당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앞두고 있고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7월 국회도 살얼음판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줄지어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장관 후보자 중 7명이 기초검증을 마친 현역 의원인 만큼 청문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켜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 노동자, 검증된 정치인 등 능력과 실용, 국민통합의 내각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한방 없이 김민석 총리 임명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 전국에서 검증 수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동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과 권오을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인데 민간 출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청문회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 걸림돌인데 국민의힘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문제를 최대한 부각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수건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를 예고하며 7월 국회에서도 검찰개혁 4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9일 예정된 입법 공청회부터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도 협치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요즘 특활비가 논란인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부활하는 거죠? 네, 표를 보면 좀 명확한데요. 지난 4일 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추경안 일부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시킨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 모두 절반 정도 부활했습니다. 당초에는 당일 오후에 바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회의 시간이 계속 밀리다가 밤 11시를 넘어서야 통과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삭감을 주장했다가 부활시키는 거니까 네. 이제 회의 시간도 미루면서 계속 토론을 한 것 같고. 근데 추경안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왔다면서요? 네, 표결에서 반대 3명, 기권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의원 등이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꽤 냈는데요. 방향이 잘못됐다, 급하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민영배 의원은 SNS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에야 검찰 특활비를 부활한다 이런 조건부 부대 의견을 달기로 결론을 내린 뒤에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한 민주당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 너무 급하게 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른 의원은 그래도 당이 건강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삭감을 주장했다가 본인들이 되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민망할 법도 한데. 네. 근데 다시 되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 공개 발언을 한 사람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이 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1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검찰 특활비 부활도 언급을 했었는데 조 의원은 이후에 검찰 특활비 부활의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 특활비 등을 함께 증액하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검찰 특활비 증액을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이 직접 특활비 증액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함께 늘리게 되는 식으로 총대를 맨 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주에 안철수 혁신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고강도 혁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이 국민의힘 창당 후 3번째 혁신입니다. 과거 2차례 혁신위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분위기는 냉담한 게 사실입니다. 2022년 공천개혁 등을 목표로 최재형 혁신위가, 2023년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섰는데 지도부가 권고안을 받지 않으면서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이번에 당내 분열을 초래한 구주리와 친한 계파 갈등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주요 당직 여전히 구주리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 만큼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을 내도 지도부가 안 받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게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석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워낙 강한 규제라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론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우회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이달 중에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업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막히자 다른 돈줄을 찾는 겁니다. 대출 상담사에게 규제를 피할 방법이 없는지 제가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매권은 불가능해요. P2P 대출로 붙여서 진행하셨다가 추후로 해서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지만
6억 원 대출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각종 증빙 서류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귀띔합니다. 연결준비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5년간 전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부모 찬스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마저 단기 사채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는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값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주거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한두 달 전만 해도 18억 원에 나오던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지금은 14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게 금지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가를 낮춰 현금 있는 세입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입주장은 물건이 많으니까 더 싼 게 있을까 찾아다니고 있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일단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아예 월세나 반전세를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를 돌려서 나올 거고 월세를 돌려서 나오니까 일단 한두 개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정부 대출 규제로 이런 월세화 현상이 빨라질 걸로 전망합니다. 월세는 매달 내야 되는 세가 있으니까 생활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상당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주거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매수보단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늘어 전세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70% 넘게 줄어듭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 신경 쓰고 계신지요? 오늘 동해안은 40도 가까이 치솟아 7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등 그야말로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양이 모습을 감춘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시민공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이상배 기자, 아직도 많이 덥죠? 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이지만 이곳 주변 공기는 여전히 덥고 습합니다. 체감 온도도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의 더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34.5도, 강원도 동해안은 40도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강릉은 38.7도, 울진은 38.6도 등으로 7월 최고 기온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더위는 해가 떨어진 밤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밤에도 서울과 강릉, 제주도에는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릉은 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모레부터는 동풍이 불어넣은 뜨거운 공기에 중국에서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가 밀어올린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최고 폭염이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 체감 온도는 40도 넘게 오를 예정이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1명이 추가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는 800명을 넘어섰는데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연 명소를 찾아 피서에 나섰습니다. 실내 빙상장에서 한여름 속 겨울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늘 아래 나무 데크에 모여 있습니다. 바위들 틈새로 새어나오는 자연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바위 앞 온도는 0도에 가깝습니다. 밀양도 35도 되고 이런데 얼음 걸어 오니까 0.9도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3월 초순부터 물이 온다는 밀양 얼음골 결빙지입니다. 지금은 얼음이 모두 녹았지만 냉기는 계속 분출돼 서늘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래 계곡에서는 사람들이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날립니다. 38도가 훌쩍 넘은 한낮.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그래도 동해 바닷물은 찜통 더위를 날리기에 충분합니다. 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저기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이제 확 느낌이 와서. 실내 빙상장은 겨울 왕국입니다. 패딩에 장갑을 낀 시민들이 한겨울을 즐깁니다. 너무 시원하고 놀기에도 좋고 쾌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한여름 같은 폭염. 휴가철에 집중됐던 피서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앞바다에선 다이버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고 경남 밀양과 울산에선 낚시객이 잇따라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갯바위 위로 해경 대원들이 보드를 타고 접근합니다. 갯바위에 올라가 요구자 접근 완료. 구조된 3명은 오후 1시 45분쯤 태안 어은도랑 인근 해상에서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면서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레드보트는 이제 떠내려가고 3명이 이제 그 바로 주변에 갯바위에 올라가. 붉은 잠수복을 입은 해경 대원들이 검은 잠수복을 입은 다이버를 구조합니다. 구조된 50대 다이버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다이버는 이 항구에서 5.5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중 레저 활동을 즐기다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동료 10여 명이 함께 물에 들어갔지만 남성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잠수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를 저장하는 경남 밀양의 소류지. 어제 저녁 이곳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18살 부모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낚시하는 것보다 들고 갔다 왔다가 들어가서 장기 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중 수색 1시간 만에 숨진 부군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울산 제전항 인근 방파제에선 70대 낚시객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인천에서는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지하 관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한 걸로 추정됩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소통을 맨 구급대원이 도로 한복판에 있는 좁은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간 지 8분쯤 뒤 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건 오늘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남성은 먼저 맨홀 아래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50대 동료가 나오지 않자 구조하러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환기가 안 된 지하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대 동료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간 걸로 보고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하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폭이 약 1m, 깊이가 10m에 이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최근 80대가 몰던 차량이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데 사고율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이 대관령 휴게소 돌진 사고는 원인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이었죠. 나들이객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대관령 휴게소 식당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 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고 차는 식당 매대에 박혀 있고.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았다는 거죠. 이런 사고 자주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1년 전 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입니다. 운전자인 69살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가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1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 가운데 341건이 페달 오조작이었는데 그 가운데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경우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사고는 2020년 20만 9천여 건에서 2024년 19만 6천여 건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는 36% 넘게 증가했습니다. 5건 가운데 1건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효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운전하려는 인구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도 또 독려하고 있죠. 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2020년 고령 운전자는 368만 명에서 2024년 517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반납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택시와 같이 운전이 생업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고율 낮추기 위한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시뮬레이션 운전 기계에 여러 돌발 상황을 적용해 시험을 보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실험과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현저히 떨어진다 싶으면은 수시 적성 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때 조건부로 면허를 준다든가. 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령 운전자 운전을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사고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럼프의 최대 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에서도 공고한 양당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측에 수억 원을 지원하며 적극 유세에 나섰던 일론 머스크. With the Trump presidency, we're going to get secure borders, we're going to get safe cities. 당선 직후에도 브로맨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끈끈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 5일 머스크가 신당인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감세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기로 해 주력 사업인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입은 게 창당 배경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당 창당 찬성이 65%였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
트럼프와 민주당 반대표들로 의석을 확보한 뒤 제3당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구상인데 미 정치사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we'll have to take a look.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최측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변한 두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임기 때보다 장사 수완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트럼프 가족들이 앞다퉈 각종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미국 대통령직을 이용해 온갖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일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한 향수입니다. 상원에선 예산안 표결이 한창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승리의 향수라고 홍보합니다. 트럼프가 기념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선거 운동 기간 컵, 티셔츠뿐 아니라 기소될 당시 찍은 머그샷 카드도 출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 화폐를 만들고 고액 투자자를 위한 백악관 만찬도 열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already among the largest holders of Bitcoin, as you know, really one of the largest holders in the world. 돈벌이에 적극적인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부인 멜라니아는 다큐멘터리 판권을 4천만 달러에 팔았고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모바일을 설립해 이동통신 사업에 나섰습니다. 한 달 요금제는 47달러 45센트. 제45대, 47대 미 대통령 트럼프를 상징합니다. With Trump Mobile,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an entire package of products that people can come, they can get telemedicine on their phone for one flat monthly fee. 차남 에릭이 카타르 부동산 개발사와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계약하자 2주 뒤 트럼프는 카타르를 찾습니다. We are giving you one of the best golf course operated by the best operator almost in the world here, who has already more than 15.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는 유독 돈벌이에 혈안인 듯 보입니다. 지난해만 6억 달러를 벌어들인 트럼프의 순자산은 올해 3월 기준 51억 달러에 이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일가의 사익 추구에 제동을 걸 법적 장치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불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른바 꿀잠을 돕는 숙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숙면 산업 시장을 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를 골자 베개가 스르르 움직입니다. 센서가 코골이 소리를 감지해 에어백을 부풀리면 머리가 움직여 기도가 열리고 코골이는 줄어듭니다. 예전엔 자고 나도 많이 피곤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앱에서는 밤새 코골이 패턴과 수면 무호흡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의 숙면을 돕습니다.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코골이를 완화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수면 무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요. 개인 맞춤형 수면 코칭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앱을 통해 수면 습관 파악은 기본, 유전자 검사로 만성 질환이나 기질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 불면의 해법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아침형인지 밤형인지 불면증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가 그런 걸 또 토대로 이제 이 사람에게 조금 더 핏되는 맞춤화된 그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호텔과 리조트들은 너도 나도 명상과 요가를 결합한 숙면 프로그램을 쏟아내는가 하면 침구류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잠 못 이루는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판매량이 무려 이제 9배 급증을 했고요. 하체 피로도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124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꿀잠을 돕는 국내 숙면 산업도 10년간 6배나 성장했는데 내년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4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잠이 돈이 되는 시대, 숙면 산업이 불황을 모른 채 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노노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는 뜻인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어르신이 참여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어르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물쟁이를 잘라주세요. 화장품으로 피부 잡티를 가리고 눈매도 진하게 칠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사진 촬영이 한창입니다. 이 경로당은 매주 3번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미용실과 사진관으로 변신합니다. 봉사자는 또래들입니다. 사진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시선은 꽃을 봐주시고요. 살짝 미소 지어주세요. 이렇게 어르신 사진사가 직접 찍어주는 사진은 다른 어르신의 장수 사진으로 고이 간직됩니다. 사진 찍을 때 아주 내가 완전 배우 된 것 같았어요. 액자 만들어서 붙여놓을 겁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강사들이 짝을 지어 앉아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니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강사도 수강생과 동년배입니다. 본인들이 나 이거 알고 싶은데 하고 해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2019년부터 이렇게 1대1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운 사람이 7만 명에 달합니다. 길 찾는 것도 있고 또 카톡도 보내는 것도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미국 텍사스 내륙에 쏟아진 폭우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2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 상태인데 실종자 대부분이 어린입니다. 당국은 추가 폭우와 급류로 인명 피해가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도로는 물에 잠기고 나무들도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새벽부터 미 텍사스 중부에 쏟아진 폭우로 과달루프 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The event happened very fast. Rose over 20 feet, 30 feet within less than, a 2-hour time span. 인명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52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컵 카운티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We have recovered 43 deceased individuals in Kirk County. Among these who are deceased, we have 28 adults and 15 children. 12 adults pending identification and 5 children. 850명 이상이 홍수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2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대부분 캠프에 참가한 여자 어린이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실종자 수색이 24시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텍사스 남부 샌안토니오 외곽 지역엔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미 당국은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이 4시간 만에 쏟아졌다며 세기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동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E1 챔피언십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국인 한국은 안방에서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내일 중국전 첫 단추부터 잘 껴야겠죠. 성민혁 기자가 선수들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표정엔 투지가 넘칩니다. 스트레칭과 조깅에 이은 볼 돌리기도 사뭇 진지합니다. 어제 비공개 훈련에 이은 마지막 담금질입니다.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오세훈과 나상호, 김태현까지 모두 합류하면서 홍명보호는 첫 완전체 훈련을 치렀습니다. 유럽파 주전들은 빠졌지만 동아시아 최강자를 가린다는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 목표는 당연히
전 경기 승리를 해서 우승을. 그 첫 관문은 내일 중국전입니다. 3년 전 이 대회 중국전에서 조규성이 골을 넣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것처럼 쇼케이스를 노리는 국내파 선수들이 많습니다. 당장 북중미 월드컵을 1년 앞둔 만큼 홍명보 감독의 눈에 들겠다는 각오는 비장합니다. 특히 수비진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 그리고 내년 월드컵에서 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로 꾸렸고요. 첫 상대 중국은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에게 많이 뒤지지만 브라질 귀화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변을 노립니다. 대회 때마다 반복되는 중국의 거친 플레이도 변수입니다. 6번째 동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첫 관문, 내일 중국전은 TV조선이 저녁 8시부터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부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지방의원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의 선, 지방의원들의 공무 해외 출장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강릉과 동해, 울진은 38도를 웃도는 등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절기 소서인 내일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나타나겠는데요.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오는 열대 수증기로 인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최대 50mm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과 경기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